216페이지 8.15 광복과 정부 수립 노력. 1945년 8월 15일에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의 혹독한 탄압 아래서도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왔었고 그것을 국제사회가 인정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배, 항복하게 되면서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됩니다.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식민지였던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된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 미국, 소련 두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38도선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앞에 카이로 회담이라든지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기억나실까요?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던 거는 카이로 회담이었고요. 43년도 카이로. 그리고 카이로 회담을 다시 한번 확인, 즉 한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회담이 포츠담 회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얄타 회담이 있어요. 얄타 회담의 내용은 독일이 항복을 한 이후에 러시아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한다. 일본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선전포고를 해서 일본과 맞서 싸운다라는 내용이 얄타 회담에서 규정이 되었어요. 45년도에 7월에 독일이 항복을 한 이후에 소련은 얄타 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만주와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45년도 8월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와 한반도에 일본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즉 무장해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소련이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은 당시 미군들이 오키나와에 있었거든요. 미국도 남쪽으로, 그러니까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소련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는 미국이 이제 먼저 소련에게 제안을 하는 거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38도선 이북 지역은 소련이, 남쪽은 우리 미국이 각각 나누어서 분할해서 통치 점령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했었고 소련이 오케이 한 거지요. 2차 대전 이후 45년도 8월 15일 이후에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으로 대립을 하거든요. 47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대립을 하는데 이미 2차 대전이 끝나 2차 대전 전후부터 미소의 대립은 이미 뭐라 해야 될까? 미소의 대립은 결정된 상황이었지. 그죠? 왜냐면 소련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고 미국과 소련은 독일이라는 파시즘이라는 전체 나치즘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같은 편에 서서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싸운 건데 2차 대전이 끝났지. 그럼 미국과 소련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이 분할이 되는 게 어쩌면 정해진 수순과도 같았죠. 47년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냉전이 시작이 되는데 여튼 그래서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를
독단으로 단독으로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8도선을 제안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 다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뒤에 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한반도 북부를 빠르게 점령해 나갔다.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를 단독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련의 38도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할 것을 제안을 했다. 무장해제를 위해서 한반도 북부를 빠르게 점령을 해나갔고 미국은 소련이 뭐 하는 거? 한반도를 단독으로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련에게 38도선을 제안을 했고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것을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여기 북부 지역은 소련이, 여기 남쪽 지역은 미국이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36년간의 일본의 지배, 우리 1905년부터 을사늑약 때부터 치면 근 40년인데요. 일본의 오랜 지배를 벗어났는데, 광복을 맞이했는데, 근데 또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미군은 우리나라에서 미 군정청을 설치해서 우리나라를 통치합니다. 군정청. 자, 여기가 일제 총독부의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성조기가 걸려 있지요. 미군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어. 잘 몰랐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행정체제, 행정관료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즉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와 관료, 경찰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남한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내려오고 성조기가 올라간 거야. 통치 주체가 달라졌을 뿐이지 기존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일본의 행정관리들, 일본의 경찰들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일제시대 때 있었던 관리들, 경찰들 그대로 미군이 기용해서 쓰는 거예요. 미군은 미 군정청을 설치해서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정청 외에는 다른 기관은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임시정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설치될 건데 이것도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오직 남한에서는 미 군정청만 유일한 통치, 행정기구로 미 군정청만 유일한 행정기구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38도선 이남의 미군 통치에 관한 내용이고 38도선 이남 미군 통치 그 다음에 이제 38도선 이북의 소련의 통치. 소련은 당시에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던 인민위원회의 행정권을 넘겨서 이양을 해서 통치하는 방식을 취해요. 미국이 군정청을 통해서 통치했던 것과 달리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던 이 기구를 통해서 통치를 해요. 미군의 통치가 직접적인 통치라며 소련의 통치는 간접 통치, 무엇을 통한? 인민위원회를 통한 간접 통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이북 지역에 세우고자 합니다. 소련의 우호적인 무슨 말이에요?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고자 하는 거지. 어디에? 이북 지역에.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여러분 지금 45년도에 광복된 이후에
정부 세우려고, 우리나라 정부 세우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고 3년간 정말 큰 진통, 큰 시행착오를 많이 겪거든요. 그런데 45년도 8월부터 이미 소련은 북한 지역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려고 하고 있었네.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여기 볼게요. 자, 일본의 패망이 이제 다가오게 되고 일본의 항복 패망이 이제 확실시 되자 일본의 총독부, 당시 일본 총독부가 이제 우리 여운형 선생과 일본의 당시 정무총감이었던 엔도가 여운형 선생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게 돼요. 자기들이 이제 항복을 한 이후에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당시 일제 총독부가 가지고 있던 행정권을 여운형 선생이 넘겨받게 됩니다.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에는 44년도에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했었죠.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을 했었고요. 45년도 8월 15일에 이 건국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새롭게 우리나라 이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구로서 건준위를 조직하게 됩니다.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강령을 보시면요.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 그러니까는 독립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 나와 있냐면 우리는 과도기에 있어서 일시적인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유지를 하고 대중생활을 확보할 것이다. 일시적인 과도기. 여러분 우리가 광복을 했다고 해서 8월 15일에 광복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에 또는 그 다음 달에 바로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정부가 세워지기까지 그 과도기에 국내 질서를 유지하고 대중들의 생활을 식량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필품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런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해서 우리 건준이가 대신해서 하겠다라고 한 거지요.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는 광복 직후 사회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식량과 생활 필수품 확보에 주력해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9월 달에 여러분 소련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이제 북한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미군은 9월 9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9월 달에 미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하고 미군으로부터 조금 동등한 위치에서 서기 위해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미군이 진주했을 때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기 위해서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위원회가 아니에요. 공화국. 미군과 대등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여운형 선생은 우리가 좌익, 우익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볼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1920년대 들어오지요. 그래서 각종 사회주의 독립운동 단체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광복 이후에는 정말 무수한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단체들을 우리가 이제 이념에 따라서 좌익 계열, 우익 계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또 중도 세력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에는 중도 좌파였어. 중도 좌파. 중도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도 좌익 세력도 있었고 우익 세력도 있는, 좌익과 우익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진 단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겠지? 인민공화국이 선포된 이후에 이 인민공화국을 좌익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자 우익 세력은 또 건준을 탈퇴하게 되고, 건준이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좌익이 주도권을 잡게 되니까는 우익이 건준을 탈퇴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는 여러분 광복 이후에 서울만, 경성만 치안이 불안하고 막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 전국적으로 다 질서가 잡히지도 않고 뭔가 혼란스럽고 막 그렇겠지.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 곳곳에 지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부. 자, 일단 이거를 좀 지우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 각지에 145곳에 지부, 건준이 지부를 설치하게 되는 거지. 지부는 프랜차이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으로 바뀌게 되잖아. 조선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지부도 인민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미군이 9월 달에 우리나라에 진주했으니까는 인민공화국도 9월쯤에 선포되거든요. 그러니까 45년도 9월쯤에는 우리나라에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설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결성된 이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행정권을 이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통치를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뭐하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좌익과 우익 이렇게 있는데, 자, 우익 세력의 대표적인 단체를 볼게요. 자, 처음에 45년도 8월 15일에 건준이는 좌우익을 망라하고 모두가 참여했었는데, 인민공화국 수립을 계기로 해서 우익 세력들이 많이 건준이를 탈퇴했잖아. 자, 김성수 등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에 비판적인 우익 세력은 한국민주당이라는 거를 창당합니다. 한국민주당은 대표적인 우익 단체예요. 한국민주당. 한민당이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우리나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었지요. 해외에서 활동하던, 특히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또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당시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지. 그런데 이승만은 미국에서 계속 활동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이 이승만이 이제 귀국을 해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모아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도 대표적인 우익단체고요.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 요인들도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당시 미군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시정부 요인들은 임시정부의 주석,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요. 다 개인 김구, 개인 지청천, 개인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 요인들은
한국 독립당, 우리 임시정부에 여당이 있었지. 통합 한국 독립당. 이 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독립당을 정당으로 등록을 해서 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한독당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우익단체예요. 나중에 우리 중도 세력으로 이제 여운형 선생, 김규식 선생이 나올 거고 좌우합작 운동도 나올 겁니다. 대표적인 좌익 단체로는 조선 공산당이 있어요. 이거 좀 적어둘게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가 않아요. 자, 우리 우익 단체는 금방 이렇게 봤는데 좌익 단체로는 대표적으로 조선 공산당이 있어요. 박헌영 선생이 조직을 그 다음에 여기 좌우합작 단체로는 뭐 권준희도 따지고 보면 좌우합작 단체일 거고 나중에 좌우합작 운동하면서 좌우합작 나올 겁니다. 사료를 보는 역사, 미국과 소련의 통치 방식 우리는 알고 있어. 미국은 미군정청을 통한 직접 통치, 소련은 인민위원회를 통한 간접 통치. 메가더의 포고문과 치스차코프 포고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군정의 포고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본관이 시행한다. 즉 미군이 남한 지역을 통치한다는 거지. 자기들이 직접 통치한다는 거예요. 미군정청이 통치한다는 거지. 직접 통치 내용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종래의 기존의 정상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을 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능과 의무, 기존의 일제시대 때 있었던 기능, 경찰 기능, 관료 기능, 그 다음에 경찰의 의무, 관료의 의무 다 그대로 하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친일 관료들도 광복 이후에 미군정청, 미군이 이렇게 통치하게 되면서 많은 친일 관료들이 그대로 살아남는 거지. 소련의 포고문을 보시면 미군정 포고문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너네를 뭐 이렇게 통치할 것이다 이런 거보다는 보세요.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붉은 군대는 어디? 소련군을 말하겠지. 공장 제조소 및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가 또는 기업가들이여 외놈들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시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일본의 많은 공장 주인들이 15일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돌아갈 때 자기들 공장을 그대로 들고 갈 수가 없어. 자기들이 소유했던 기계, 자기들이 소유했던 땅 들고 돌아갈 수 없지. 그래서 일본인 관리들이, 공장 주인들이 막 기계 같은 거 때려 부수고 이랬거든요. 때려 부셨어요, 막.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이제 회복시켜라. 뭐 이런 말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 소련 포고문과 미군정 포고문과 소련 포고문을 비교해 보시면 미군정의 포고문이 조금 더 고압적인 느낌이 들어요. 뉘앙스가. 그래서 미군정은 이런 포고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발도선 이남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려고 했다는 거. 알겠죠? 끝.